4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2달 넘게 차 트렁크에 시신을 숨겨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 사형당한 김재규 사건이 거의 반세기 만에 재심이 결정됐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희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 네. 이게 어떤 사건이죠? 이제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40대 남성이 이제 자기 아내를 살해한 다음에 차 트렁크에다가 넣고 약 3개월 정도를 이제 넣고 다니기도 하고 어딘가 차량을 주차해 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기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주변의 실종 신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그 포위망이 이제 좀 좁혀가면서 이 체포영장 그리고 이제 뭐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예. 2달이면 굉장히 짧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이미 네. 살해를 저지른 후니까 시신의 상태가 좀 많이 부패했을 것 같은데. 2달이 아니고 거의 석 달인 네. 상황인데요. 이제 평소 같으면 원래 시신이 부패를 합니다. 시간이 네. 지나면.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미라 혹은 뭐 실압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시신이 이제 좀 보존이 되는데 네.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날씨가 한몫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가해자의 말에 따르면 11월 26일에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나오는데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추운 기간 동안에 유기가 돼 있던 거예요. 차량에. 덕분에 이제 시신이 많이 훼손되지는 않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2달에서 석 달가량 숨기고 다닌 건데 네. 어떻게 드러난 거죠? 초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고 또 트렁크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가해자와 피해자 이게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사이가 좋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제 살해 즈음에는 근데 그게 이제 쌍방간의 어떤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가해자의 가정 폭력이 좀 더 강한 것인지는 아직 수사를 좀 더 해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피해자의 주변인이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경찰에서 뭘 살펴보게 되냐면 생존 반응이라는 걸 살펴보게 됩니다. 생존 반응이요? 네. 그래서 생존 반응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냥 흔히 우리가 일상을 이제 생각해 보면 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 뭐 카드로 뭐 교통비를 찍는다든가 휴대폰으로 뭐 문자를 보낸다든가 뭐 전화를 한다든가 네.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중대 범죄가 일어난 게 아닌가를 보고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진술 같은 것들이 가정 폭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이제 특정하고 이제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제 이런 범죄가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시체가 이제 겨울에 한파 네. 때문에 그렇게 부패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부검을 했을 때 좀 사인이 확인된 게 있나요? 현재 국가수에서 1차 부검 소견으로는 아내에게 목졸림의 흔적이 있고 예. 머리에 이제 외상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가해자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 아내를 이제 머리를 많이 때리고 이제 폭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일단 전반적인 상황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좀 더 이제 2차 부검 등 통해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머리를 때려 이제 살해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사실은 이게 우발적인 것인지 조금 더 계획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 범죄인지 계획적 범죄인지 이 부분이 나중에 형량에는 큰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해당 남성은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살인죄를 의율할 때 이제 그 동기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의 동기, 이제 좀 어떤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뭔가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렀어. 보통 뭐 이런 이유가 있었어. 이런 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참작 동기, 이거는 이제 아예 가해자가 좀 더 피해자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다가 그런 것들을 좀 구제받기 위한 어떤 상황, 이런 범죄를 우리가 또 1유형으로 놓고 보고 있고요. 그 네. 외에 그런데 이거는 살인의 동기를 그 가해자가 이야기는 하고 있더라도 사실 알고 보면은 가해자가 애초에 나빴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걸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간을 하려고 했다든가 강도를 하려고 했다든가 하는 중대 범죄가 결합되어 있는 목적의 살인이 있고 우리 이제 묻지마 살인이라고 흔히 얘기되어지는 인명경시 살인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예. 이 사건은 그런데 가정폭력의 전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 가해자가 현재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서 뭐 이제 욱하는 마음으로 이런 가정폭력이나 뭐 살인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게 보통 동기 살인으로 이제 취급이 되어야 될 일인지 예. 아니면은 평소에 이제 가정폭력 등을 많이 행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요구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이런 예. 부분들이 검토되어져야 어떤 동기이냐에 대한 적용 이 부분도 이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잦은 다툼이 있었다거나 부부간에 네. 혹은 주변에서 그런 정황들을 네. 뭐 증언을 하거나 뭐 경찰에서 이제 출동을 했으면 그 신고 내역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그럼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가해자가 11월 26일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1월 9일에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입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제 피해자가 그냥 됐다 없는 일로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11월 9일에 신고된 사건이 11월 21일에 분리조치 등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검찰로 송치는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분리조치되어 있지 않다가 26일에 이제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너무나 예. 끔찍한 사건을 살펴봤는데 그런가 하면 경기 남양주에서는 또 23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이 네. 돼서 또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남양주에 이제 한 부부가 있었는데 30대 부부가 있었고 예. 이들에게 23개월 된 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두 부부가 밤 10시경에 PC방을 가요. 그리고 예. 새벽 4시, 3시에서 4시경에 이제 뭐 홈캠이 있었는데 홈캠을 보니까 이 아이가 움직이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고 와 보니까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119에 신고를 했는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이제 숨을 쉬지 않는 상황. 그래서 아기가 CPR 엎드린 상태에서 맞습니다. 심정지로 발견됐다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엎드려 있는 상황은 보통 똑같은 경우에서 호흡곤란 같은 네. 것들이 오기가 좀 더 용이한 상황이고 홈캠으로 보통 보았다라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아주 어린아이 뭐 혹은 심각한 장애가 있다든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홈캠으로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가가지고 조치를 할 땐 이미 늦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집을 비우고 아이를 혼자 둔 상태였는데 네. 24개월 이제 두 돌을 앞둔 네. 아기였잖아요. 어디서 몇 시간 동안이나 이 집을 방치를 한 건가요?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밤 10시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니까 한 6시간 정도였던 거예요. 6시간,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는 그 즈음에 아팠대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그러니까 몸 상태 좋지 않았던 예.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두고 부부가 다 같이 지금 이제 PC방에 가서 이제 한 6시간 정도를 비운 거죠. 시간적으로 아주 장시간이었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전반적인 상황으로 둘 중 한 명 정도는 집에 있어야 하는 있는 게 맞는 통상의 상식적인 그렇게 생각하죠. 상황이었고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국가수에서 1차 부검했을 때 외상이 발견되진 않았으나 아이에게 약물을 어느 정도 먹이고 나간 건지 같은 것들은 좀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어떤 사건들에서 보면은 예. 아이에게 수면제나 감기약 같은 데 보면 수면제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한 봉을 먹여야 되는데 두 봉, 세 봉 같이 이제 막 먹이고 그리고 아이를 재워놓은 다음에 이제 나갔다가 이런 네. 이제 상황에 이런 끔찍한 상황에 이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추후 조사가 이제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아픈 아이를 두고 가서 게임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아기를 방치한 사건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살인도 뭐 의율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치사도 의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가 아이를 뭐 때리고 냅두고 아이를 안 먹이지 않고 냅두고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아이를 방치하는 거,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이제 이렇게 버려두는 거를 우리가 유기라고 얘기하는데 유기했다가 사망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임했다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유기치사죄 같은 것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저희가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이고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이 빚은 내란 목적의 살인 사건이다. 기소하고 6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네. 이제 당시 그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카카,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네. 재심이 결정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는데 사실 김재규라는 이름보다 11.6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건 개요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그 박정희 대통령 이제 집권 시기에 보면은 유신 헌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유신 체제에 접어듭니다. 네. 유신하면 뭐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보통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입법부, 사법부, 뭐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있어서 이제 골고루 이 권력을 분배하고 있는데 유신 체제에서는 그 권력을 대통령에게 막 몰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처럼도 보이지만 사실상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정치 활동 같은 것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제 불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뭐 이런 즈음이었는데 이제 지금 김재규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더는 뭔가를 간언하고 뭔가 설득하는 걸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0월 26일 밤 이제 어떤 만찬 자리, 어떤 회식 같은 예. 이제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과 경호실장을 이제 그 총으로 저격해서 살해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그 직후에 이제 신군부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면서 네. 내란 목적 살인죄와 내란 수괴 미수죄로 의율이 되고 아주 그냥 삽시간의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사형이 집행돼서 이제 끝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지금 언급한 이 인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살해를 한 당시에 네. 이제 체포가 돼서 군사법원으로 넘겨졌고 네. 이 6, 7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이 네. 됐더라고요. 당시 혐의가 이제 내란 목적 살인인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혐의인가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인의 이제 동기를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살인죄 안에서 이런 동기를 이제 살피는 것이고 죄질을 보면서 내란 목적 살인은 이 따로 특정이 돼서 그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미 이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란죄를 이제 국민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이런 내란을 목적했느냐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국가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살인했느냐 그러면 이제 내란 목적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군사법원에서 지금 이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 부장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예. 대통령을 국가 원수를 암살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했던 사건인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재심이 허용된 거는 뭐 수사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뭐 일부 받아들여서 다시 네. 한번 이제 판단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재심 제도는 사실 굉장히 깐깐합니다. 네. 그래서 뭐 새로운 증거, 새로운 이제 진범이 잡혔다든가 아니면 절차적으로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발견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게 이번에 관철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재판부가 밝힌 그 재심을 받아준 가장 큰 이유는 네. 고문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서 그냥 이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고문을 가하고 정기 고문, 뭐 구타, 뭐 이제 가혹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술을 이제 조작하고 뭐 은폐하고 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이 구타 폭행 어떤 가혹행위가 있다. 이 네.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재판은 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재심 재판이 이제 열리면 통상 우리가 재판을 했던 그 과정이랑 비슷하게 그냥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게는 됩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타가 있었고 고문이 있었고 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진 재심 과정에서 이제 다퉈지게 될 것은 내란 목적이 정말 있었냐, 또 내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입증되었는가.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도 자신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제 뭐 그 경호실장을 그 저격한 거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네. 살해는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역사적인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기도 하고, 그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 지금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명예하고도, 유족의 명예하고도 관련이 된 것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규명해서 인정받는 것, 여기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김재규 씨의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 네.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네. 당시 군법원 회의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이런 네.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와서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이제 와서 재심이 받아들여진 이유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왜냐하면 기존에 같은 얘기가 이제 이 재심 청구 자체는 2020년에 시작됐지만 예. 그전에도 그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없이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각자의 이제 시선이 다르고 한데 네. 그런 속에서도 이게 이제 이 수많은 그 컨텐츠들 속에서도 내란 목적으로 내란을 향해 달렸느냐의 부분을 이렇게 좀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이게 내란 목적의 살인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멀리 볼 거 없이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만 키면 뉴스 프로그램만 키면 볼 수 있는 지금 이제 헌재에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사 재판의 상황을 보면 수사 과정을 거치고 예.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뭐 이제 이렇게 충돌하고 그러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발발하고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기소가 돼요. 자, 기소는 한 달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심 재판이 16일 만에 끝납니다. 네. 사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피고인의 방어권 같은 것들이 계속 문제되고 기일을 열고 하면 적어도 몇 번의 기일이 열리겠죠. 목적이 지금 다르게 다루어지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달, 두 달은 재판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네. 16일 만에 그 재판이 끝나고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예. 주말을 빼면 사실상 2주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되고 심지어 항소심은 6일 만에 끝납니다. 예. 이제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나흘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봤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이 적어도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법조인들이라면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어떤 환경이 갖추어지는 데까지가 45년이 걸린 겁니다. 예. 네. 사실 유족들이 이 재심을 하면서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꼬리표를 이제 떼기 위한 네. 거긴 한데 네. 결론은 그럼 어떻게 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꼬리표를 좀 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규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는 죽은 사람이 말이 없잖아요. 네. 지금 말을 들을 수 없고. 하지만 그 당시에 내란 목적이었음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되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긴 시간 걸렸지만 이 지금 재심이 청구돼서 인용되는 데까지가 지금 5년이 걸렸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올해 혹은 내년 초 정도에는 내란 목적 살인은 좀 부정되는 그런 네. 판결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건 사고들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